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시며 선진통일연합 창립준비위원장이신 박세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저희 WBS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먼저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가 크게 이 지역에서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TV 방송이 크게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이제 금년에 더 많이 발전하시고, 더 많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미국에 여러분 오셨겠고, 미국은 이제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부도 하셨고, 수학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워싱턴 방문하신 그 계기와 개략적인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요번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선진통일연합이라고 해서 네네. 통일운동을 위한 국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각성하고 나서서 통일을 국민적인 과제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기 사시는 우리 교포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네네. 우리가 요즘은 세계화 시대니까 사실은 고국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안팎이 없는 시대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하고 국내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통일의 시대를 바르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걸 좀 토론하고 힘을 네네. 합치고 그런 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금 알기 위해서, 또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미주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거쳐서 또 뉴욕 이제 맞습니다. 오셨는데 선진통일연합, 좀 전에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선진통일연합 이게 창립 취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실지 앞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소개하신 예. 것 중에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띵크탱크입니다.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네트워킹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 네. 정치, 경제, 사회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그 연구된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하는 띵크탱크고, 우리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거는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거를 네. 모델로 해서 그동안에 이게 한반도 선진화 재단 2006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선진화를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소개하신 이제 선진통일연합은 네. 이건 국민운동이고, 이건 띵크탱크라기보다는 액션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취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시기가 대단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통일의 네.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준비는 아직 굉장히 미흡한 거 아니겠느냐, 통일을 향한. 그래서 그렇죠.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또 힘을 모아서 개척해 나가자. 그렇게 하기는 국민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 지금 선진통일연합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선재,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선진화재단 네. 띵크탱크라면 이제 선진통일연합은 이제 액션탱크인데, 선진화는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겠지만은 이 통일에 관한 문제는 어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어렵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그럼 요즘 이제 이 동포 사회에 많은 또 단체들, 한국에서 또 특별히 이제 해외 동포 참정권 이제 문제를 놓고 이제 2012년에도 개시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정치권과 어떻게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네네. 선진국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한반도를 통일의 시대를 여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선진과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거보다는 국민 운동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와 별도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네, 네. 역사적 과제에 관심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큰 정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런지 모르죠. 큰 의미의 정치 운동, 역사를 네, 갖고 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여의도에서 정당 혹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운동하고는 구별되는 적과 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운동, 국민적인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큰 네. 틀에서 보면은 그것이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하리라 또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이제 이왕 나오신 김에 또 2012년 이제 곧 네.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외 동포 참정권이 이제 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2012년 대선의 전망이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대선 전망을 예컨대 지금 여야에서 어느 네네. 쪽에 어느 후보가 승산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기간이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누가 유력한 주자라든가 아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게 이런 얘기 드리긴 대단히 어렵고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죠. 다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국민 내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선진 통일 운동을 하는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튼 원치 않든 앞으로 2년, 5년 안에 사실은 남북 문제가 크게 변화가 예상이 되고 네네, 통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텐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국민과 더불어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이냐에 대한 본인의 비전, 정책, 전략 이런 걸 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이 논의해서 네, 올바른 국가가 나아갈 길을 좀 정치인들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토의는 거의 없이 네네. 그냥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서 그냥 한동안 선거 기간 동안 시끄럽다가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문제는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논의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여야가 갈리고 그렇죠.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별로 생산적인 정치가 못 됐는데 지금 정치하려는 분들 다 좋은데 이 국가가 풀어야 될 과제는 이 통일과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네, 관심과 준비를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요즘 한국에서 복지 논쟁 같은 게 많아집니다만 네네,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선진화시키고 통일시키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지금 별로 없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돌아오는 그 선거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어떤 정책 경쟁의 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는 남북 갈등은 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의 사실이고 남남 갈등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앞서 나가서 이제 해외 동포 참정권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외 동포 참정권의 허와 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동포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사실은 저는 그 우리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동포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뭔가 참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요번에 주어진 참정권이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도리어 동포 사회를 이렇게 좀 분열 갈등으로 나아가게 할 그런 위험은 있지 않은가 그런 가능성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회에 제도가 여야로 나눠지고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게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경쟁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동포들의 마음은 하나가 돼서 누굴 뽑더라도 그대 뽑아준 사람한테는 또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합쳐주는
그래서 선거 전과 후에도 동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아주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참정권이 동포들을 더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포청 문제입니다. 저는 네네. 해외 지금 많은 교포들이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국내와 해외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해외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여기 정착할 때까지 한국 정부가 무엇을 도울 것이냐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서 정착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한국에 돌아갈 때 그걸 어떻게 쉽게 해드리느냐 또 그리고 해외에 살면서도 수시로 한국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발전과 해외 교포의 발전을 같이 서로 진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정책 이런 걸 개발하는 저는 교포청은 대단히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동포청이나 이제 교포청이라 할까 이름이야 뭐 이제 나중에 명명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루속히 이제 설립이 되어지면은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나 이런 것이 수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좀 개인적인 질문 될지 모르지만 원래 그 교수님이셨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학자로 계시다가 또 제도권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국민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저 학자로 계실 때 하고 지금도 물론 학자이지만 그 정치 제도권에 들어와서 할 때하고 또 이제 국민운동 할 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저는 이제 큰 인생의 삶의 네. 목표랄까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걸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학문의 길을 걸었던 거는 그냥 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제가 6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네네. 제가 그때 법대를 다녔습니다만 법대 다니다가 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는 경작으로 했냐 하면은 제가 60년대 본 대한민국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가난할 때 소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학자는 정의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정의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느냐. 국부가 증가하고 경제 발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꿨는데 결국 저는 어느 학문을 하든 간에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 정책을 연구하는 게 제 학문의 목표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학문을 하든지 또 정부에 들어가서 정책을 집행하든지 또 여의도에 가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든지 네. 사실은 제 큰 목표와 마음가짐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국민운동을 하는 것도 학문과 제도권에서의 정치만 가지고는 우리의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경실련을 만들 때도 참여했고 지금은 예. 이제 선진통일연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운동을 하든 정치운동을 하든 학교에 있든 목표는 우리나라를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애환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힘든 것도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큰 방향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맞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그래서 네. 국제화로 해서 우리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미 선진화의 그 기치를 네. 내세우고 많이 우리가 이제 진입해서 OECD 또 이제 뭐 G20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그런 거랑 아울러서 이제는 어려운 시절 60년대 학교 다니시다가 이제는 복지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보면 이제 뭐 무상급식 또 나가서 무상의료 그래서 이제 그 복지에 대한 것이 뭐 파퓰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견해는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좀 이제 나눠서 생각하면은 복지는 큰 복지와 작은 복지가 있습니다. 큰 네, 복지는 뭐냐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이 늘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게 큰 복지입니다. 네, 경제 발전이 최선의 복지입니다. 국민의 복지에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에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 가장 효과적인 길은 고용을 통해서고 네네. 고용은 경제 성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최선의
최고의 복지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큰 복지인데 네네. 작은 복지가 있습니다. 작은 복지는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이루어진 빵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게 작은 복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으로 걷어서 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느냐 하는 게 작은 복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을 일어나고 있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또 일에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큰 복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제 발전하고 고용을 늘려서 국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과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도 그 사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냐는 작은 복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큰 복지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고 네. 빵을 어떻게 나누냐 가지고 지금 이제 작은 복지 논쟁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큰 복지는 신경 안 쓰고 작은 복지만 갖고 하느냐? 빵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있는 빵을 나누는데 왜 논쟁을 하느냐면 그것이 표를 얻는 데 좋습니다. 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 무상 교육을 한다, 무상 주택을 주겠다 하면 그거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국가 재정이 한계가 오게 되고 국가 부도가 될 수 있고 재정 적자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그리스라든가 이제 유럽에서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에 책임이 있다면은 복지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우선 큰 복지에 관심을 가져서 경제 발전과 고용, 소득 증대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작은 복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큰 복지는 얘기하지 않고 작은 복지 가지고 표만 얻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냐 이게 국민민복을 위한 과연 올바른 정치냐 그래서 저는 복지 논쟁을 하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네.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복지는 중요하지만 나누기 전에 우선 빵을 키우는 문제에 답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는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복지 하면은 일단 그 솔깃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몇 걸음 더 나가보면 그것이 그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복지 논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이 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옳은 것인지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헌법은 저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한국의 헌법은 고칠 때가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고칠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는 대통령한테 권력이 과집중돼 있습니다. 네네. 제가 청와대에서 한 3년을 김영삼 대통령 때 같이 모시고 국정을 운영해 볼 때 제가 느낀 거는 네.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과도하게 집중되니까 그게 대통령한테도 과부하로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국정 운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과도로 집중되면 그것이 비효율과 불공정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저는 내각제까지로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조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서 그 사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이 좀 몇 사람이 돼가지고 서로 분야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좋다. 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가 과연 효과적이냐도 검토해 봐야 될 거고 지금 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계속 맞물려 가지고 선거가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되는 게 정치 안정에 바람직하냐 등등 네네. 손볼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헌법 개정의 절차입니다. 그렇죠. 예. 헌법 개정은 국가의 모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그 대의에 동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제가 봐도 적어도 대통령이 네. 여야 대표를 모시고 나서 지금 한국의 헌법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정파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야의 차원이나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게 어떻겠느냐고 거기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합의하고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게 해서 중립적으로 그 연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학자들이 만들게 해서 그 학자들이 중립적인 안을 갖고 오면 여야가 그걸 존중해서 받도록 하자. 네. 거기까지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합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전문가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안을 내면은 여야가 받는 형태의 그런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되는데 네네. 지금 정부가 사실은 그건 정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은 것 감이 있습니다. 네. 늦은 감이 있어서 과연 타당성은 있는데 헌법 개정이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견해에 기초한 정파적이 아니고 정략적이 아닌 헌법 개정을 하는 그 절차가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걸 못하면 제 생각엔 적어도 다음에 대선 때 그것이 충분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돼서 네네. 각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정강 정책으로 혹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해서 다음 정부 초기라도 헌법 개정 부분은 좀 진행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48년에 만들어서 그동안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골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근본적인 골격, 예를 들어 인권 조항이라든가 기타 조항에서 고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런 전면적인 개정에 필요는 있는데 그 절차를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지 한두 정파가 자기들 정파적 목표로 목적을 가지고 헌법 개정을 한다는 건 옳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당리 당략을 버리고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뭐 4년 중임제도 중요하겠지만 권력 분산형 네. 내용이 뭐 또 나오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난 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선진통일연합 이제 다시 돌아가서 결국 통일을 위한 이제 국민 행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통일을 향한 근본적인 대북 그 정책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단으로 가지 않고 네. 통일로 가서 새로운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어서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네. 몇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첫째는 우선 국민이 통일할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네. 통일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1903년 정도에 감옥에서 썼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슴속에 독립이란 두 글자를 확실히 지키고만 살면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독립이 된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이란 두 글자를 우리 민족이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확실하게 가슴속에 갖고 살면 반드시 통일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이 과연 될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이 혹시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통일을 할 의지와 열정을 확실히 가지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들한테도 저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일에 성공하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은 통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람들한테 그 정부한테 다음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네. 설득해야 됩니다. 네. 분단이 이익이 아니라 통일이 이익이 된다는 걸 설득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선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네. 네.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 미국의 각계각층 지도자들한테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분단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같이 협력하면서 네.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균형하면서 동북아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테니까 미국이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면은 한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캠페인을 우리 교포들이 앞장서서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사회 지도자들한테 해주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네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가 통일하려면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포들이 남한에 있는 동포들 또 해외에 사는 우리 한민족이 통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 동포들과 같이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거를 발전의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에 대해서 북한에 사는 동포들도 같이 꿈을 공유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의 메시지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때도 북한을 동포들의 도움을 줄 때도 우리의 메시지가 같이 가는 도움이 돼야 됩니다. 북한에 교류 협력하는 건 대단히 좋지만 네. 교류 협력하는 것이 북한의 지도자들만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북한 어려운 동포들한테 우리의 진심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류 협력, 그런 형태의 지원은 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 어려울 때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과 손잡지 않고 남한의 동포들, 해외 우리 한민족과 손을 잡고 이 난관을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통일의 의지, 그 다음에 통일 외교, 그 다음에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사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면은 통일의 시대가 와도 반드시 우리는 성공된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의지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믿는데도 될지어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주변 국가의 협조를 얻으려면은 암만 해도 분단된 상황보다는 통일되실 때가 그분 다른 나라에도 뭐 이익이 간다든가 하면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북한에 계신 동포들에 대한 그 공감도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선 저희들이 이곳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탈북자 문제가 또 이제 선행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한 2만여 명이 나와 있고 중국에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곳 그 미국에도 꽤 있고 워싱턴 지역에도 거의 이제 100여 명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현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요새 말하면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탈북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세 번째 얘기한 거 우리가 네네. 북한 동포의 마음을 잡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 정성 어린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탈북자 정책이 제가 볼 때 좀 부실하고 부족한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남한에서도 살고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통일의 선봉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적극적인 통일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느냐가 사실은 빠른 속도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그 뉴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지금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서 번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게 한 60억 원이 넘습니다. 네네. 상당한 그게 다 남한의 사정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한이 통일에 대한 관심, 열정, 또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정성 이런 것들이 북한 동포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의 앞으로 통일 과정의 파트너로 우리가 모시려면은 탈북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탈북자에 관한 그 문제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처리할 적에 그 모든 소식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 또 우리가 기본적인 또 의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시대에 선봉장님도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실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면서 그 탈북자에 대한 그 태도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일에 대한 또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선진통일연합을 통해서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저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서 또 많이 이제 소식을 드리려 믿고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워싱턴 시청자 동포들께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선진통일연합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해외 교포님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저희가 이제 호소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LA, 뉴욕, 워싱턴 오면서 대화한 많은 동포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앞으로 네. 많이 참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여하시는 방법을 우선 좀 소개를 네.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www. 네. Great Korea, 위대한 한국이라고 greatkorea.org 네. 일리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www.greatkorea.org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선진통일연합이 그동안 하고 있는 것이 거기 자료가 다 뜹니다. 네네. 또 어떤 목표로 어떤 운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또 거기에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법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몇 가지 사실만 하고 누르면은 그대로 발견이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으면은 네네. 소개할 수 있는 길도 나오고 그래서 그 greatkorea.org 일일이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많은 분이 국내에서 모여서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하나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한테도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해서 토론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네네. 이제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네네.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통일할 거냐에 대해서 전국적인 토론회를 좀 많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이게 구성이 되면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통일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돈의 다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1불이 돼도 좋고 매달 3불이 돼도 좋고 10불이 돼도 좋은데 국내에서 우리가 그런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 기금을 지금부터 또 모으는 운동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마음을 국내외를 모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 나가고 민족 통합을 이루 나가는 일을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 교포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greatkorea.org로 좀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이건 안팎이 없으니까 또 누구 개인의 운동일 수도 없고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협의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한반도의 발전과 여기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발전은 저는 같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서로 병행 발전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잘 될 때 여러분들도 여기서 더 잘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고 잘 될 때 우리 조국도 서로 같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합친다고 하는 뜻에서 통일과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그거는 이제 자막으로 잘 나갈 것이니까 이제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시청자들께서도 뭐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노후페인, 노후개인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이란 그것이 그냥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과를 떠나서 그 하나하나 시작할 적에 그것이 통일의 시금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합해서 이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이 이 선세계의 위용을 떠실 날이 또 빨리 오길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시며 선진통일연합 창립준비위원장이신 박세일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